대선 후보 TV 토론 1차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진행됐던 거고 오늘 뭐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얘기가 됐긴 했습니다만 또 우리 TV 토론이라는 형식 자체가 또 저희 전문 분야하고 또 어느 정도 연관된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정무정 박사님이 가져오신 내용이 목적이 뭐냐 비워놨어. 네. 쓸 게 없어. 이걸 안 할 순 없어. 오늘 이슈로 대선 토론 안 할 순 없는데. 아니 저도 어제 네. TV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쓸 말이 없어. 근데 이걸 채울 뭐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욕을 한번 쓰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예. 억지로 어제 저녁에 그 기사 있잖아요. 예. 기사를 그래도 많이 붙였더라고. 나는 붙이고 싶은 기사도 없었어요. 이렇게 후보 하나씩. 예. 기사도 너무 관습적이더라고요. 진짜. 아니 정말 내가 이렇게 텅 비우고 싶었겠어요? 예. 정말 쓸 말이 없었어. 네. 그러니까 애초에 원재료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것도 이해되는데. 아이씨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원재료 안에서 뽑아낼 게 없진 그럼요. 않잖아요. 예. 막 계속 좀 전에 욕할 뻔. 아니야. 어이, 아니야. 다 못 들었는데 왜 그래? 나 얼굴 빨개지고 있어. 염증약. 염증약을 먹어서 그래. 나도 목이 아파. 어디에 염증입니까? 목이? 근데 저도 염증약 먹는데 염증약 먹는다고 얼굴이 빨개지진 않아요. 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열이 나니까 빨개지는 것 같아. 또 더워지고 있어요. 좀 빨개졌지? 아니 그렇게 안 빨개요. 아, 그래? 예. 갱년기. 지기현보다는 안 빨개. 그 사람은 술을 먹어서 빨간 거잖아요. 네. 예. 제가 거기 술 탔어요. 진짜.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보도를 가져오신 게 있으니까 그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아니 일단 저는 예. 좀 형식적인 면에서 좀 답답했던 게 아무리 법정 토론이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규칙을 어긴 후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말을 안 듣던데.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 그러면 아니 그런 정도 그러니까 룰이잖아요. 룰을 어겼잖아요 후보들이. 예. 그러면 사회자가 뭐 6분 30초였나? 6분 50초였나? 30초. 그러면 한 5분 넘어가도 한 후보한테만 질문을 하면 사회자가 개입을 해서 두 후보한테 질문을 이 정도는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회자가 개입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왜 쟤 가만 보고만 있냐 좀 형식적인 면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토론회 자체도 재미가 없었는데 너무 사회자가 개입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배경을 약간 또 얘기를 드리면 이게 방송사 초청 토론하고 선관위 법정 토론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선관위 법정 토론 3회로 지정돼 있는 지상파 3사가 하는 토론인데 이거는 방송사가 주관을 하지 않고 방송사는 그냥 그렇죠. 플랫폼만 열어주고 진행자만 이제 해주고 거기에 피를 받죠. 피를 수수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진행자는 방송사가 고르죠. 선택권은 진행자가 있다. 방송사 목록을 이렇게 진행자 목록을 이렇게 내면 그 선관위 그 토론을 하는 거기에 선거토론위원회가 있어요. 네네네. 그 선거토론위원회가 정해. 그러니까 1순위로 올린 사람, 1순위로 올린 사람은 그냥 정하죠 보통. 근데 1순위를 비토가 들어가면 이제 2순위나 3순위가 정준이 이러면 난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방송사가 만약에 자기가 주관을 하는 거면 나름대로 PD나 뭐 아니면 진행하는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귀에 인이어로도 뭐 얘기도 해주고 이런 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하는데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선관위 토론은 그 제약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방치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방송사는. 네. 그리고 왜냐면 괜히 쓸데없이 자기들이 욕 먹기 싫으니까. 대신 이제 그 진행자는 사실 그 부담을 떠안긴 떠안거든. 근데 그 진행자도 특별히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진짜 누구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 편 기자인데. 편상욱? 그러니까 남자였다는 정도의 기억밖에 없어. 뭘 했는지, 뭐가 있었는지 이조차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KBS도 무슨 기자 한 분, 여성 기자가 아마 하는 것 같고, MBC는 아나운서 한 분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신경을 다 안 쓰고 있다라고 하는 티가 좀 나요.
그러니까 룰을 제대로 안 지키는데도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 그러려면 도대체 사회자가 왜 필요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형식적인 면에서는. 굳이 말하면 그 선관위 토론 선관위가 또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선거토론위원회가 그리고 또 다른 시어머니가 이제 각 후보 그 캠프거든요. 네, 그쵸. 캠프에서 난리를 쳐요. 그렇죠. 네. 불공정하다는 둥 뭐 그렇지. 하다는 둥 막 난리를 치니까 방송사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야 되는 토론이야. 이게 개판이었거든,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야 되는 진행자가. 진행자가. 네. 아, 안 그래 보이던데. 네, 안 그래 보이죠. 스트레스는 우리가 받았어. 그러니까 본인 시청자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러웠지. 네. 네. 거긴 다 평화로워 보이던데. 보면서도 아니 왜 저걸 가만 보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저도.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까 막전막후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정 토론의 형식 자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 그나마라도 예전에는 약간 신경도 좀 쓰고 그래도 약간 쟁점 좀 붙일 방안도 좀 마련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선관위 자체도 상당히 그냥 무난하게 가려고 책 잡히고 싶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정당으로부터 욕 먹고 싶지 않고 부정선거 얘기 또 듣고 싶지 않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체들도. 왜냐하면 이게 토론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하는 후보들조차 없어 그러니까요. 보이고 네. 예. 방송사도 빨리 이렇게 넘겼으면 좋겠고 선관위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네. 뭐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구색 갖추기 식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죽지 못해 하는. 솔직히 경제 토론인데 경제 토론인데 갑자기 차별금지법 얘기는 왜 물어봅니까? 네.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니, 다음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분야에서 충분히 네.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도 갑자기 물어보잖아. 네. 아니 그리고 한참 어제 또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 네. 원전 이게 도대체 아니 난 그것도 웃긴 게 그 완전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는 일자리 대통령이래. 그러니까요. 왜? 그럼 근거를 대야 되잖아. 그냥 일자리 대통령이야. 그리고 한미동맹은 중요해서 원전은 막 이게 정말 어제가 경제였던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러다가 진짜 다음 대선 때는 토론 무용론 나오겠더라고요. 왜 하냐 이거. 이번에 특히 뭐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고. 네. 네. 그러니까 주도권 토론은 완전히 거의 극악. 네. 주도권 토론이라는 형식 자체가 전 예전부터도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해온 입장인데 네.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하려고 이제 그쵸. 후보끼리 이제 뭔가 이렇게 붙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려고 주도권 토론을 도입한 거거든요. 저는 아직도 주도권 토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도권 뭐 뭔지는 알잖아. 모르는 걸로 할래요. 근데 도대체 왜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는. 알 수 없어. 저게 뭐야? 주도권 토론 진짜 그게 뭐야? 진짜 말도 안 돼. 거대한 질문을 해놓고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주도권 토론은 진짜 토론자들의 질이 양질이어야지만 훌륭한 토론 형식이에요. 그렇죠. 네. 네.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선수들끼리 네. 다 서로도 좀 알고 그러면서 여기서 시간 제한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자가 해버리면 그게 자기한테 되게 안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죠. 솔직히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 예전에 물론 제일 안 좋았던 케이스는 10분 보통 10분이나 8분 주면 6분 얘기해. 지 혼자 6분 얘기하고 그리고서 잠시 갔다가 다시 와.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아 근데 정말 어제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정말 와. 이 토론이 얼마나 의미 없는 토론인가를 네. 맞아요. 그런 형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토론이 첫 번째 토론이 보면서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막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할까? 그렇죠. 뭐 그런 느낌. 일단 후보들의 수준이나 후보들의 준비 정도나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역할은 하지 않았나? 응. 자, 그 만천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후지다? 이를테면은 그 지난 토론, 지지난 토론하고도 비교해봐도 물론 지난 토론도 정말 개판이었는데 그 당시 윤석열이 했던 토론. 근데 그나마라도 이제 좀 흥미로운 장면들 몇 개 많잖아요. 아리백 그렇죠.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네.
몇 개 나왔는데 요번에는 보면 이재명 후보조차도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해온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가졌어. 네.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카운터 파트가 이렇게 후질면 맞아요. 이게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 이게 뭐가 그렇잖아. 물어봐 줘야 뭐 얘기를 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 여기서 뭐가 반향이 있어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냥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0 지금 21대니까 20대 대선은 별로였지만 19대 대선 어쨌든 이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나름대로 이제 대선 주자급들로 이렇게 쭉 나왔을 때만 해도 재미난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바타입니까 뭐. 아 그렇죠. 네. 뭐 그부터 해서 안철수 씨가 대선 후보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그쵸. 보여준 그런 이제 선거였었단 말이지. 근데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문재인 토론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도 이제 양자 토론으로서 가지고 있는 급이 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박근혜 그 당시 후보는 피하려고 했었고, 그렇죠.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토론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서로 뭔가 내용 가지고 붙으려고는 막 했었다고. 아니 그래서 딱히 기억은 안 난다고 해도 인상적이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들을만 했었어요. 내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치. 뭔가 대립되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각자의 철학 하고. 차이가 좀 보이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뭐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이번에 보면서 참 이 사람은 토론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자기 말로 끝내서 이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네. 어떻게 그게 이긴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좁아 터지니까. 네. 그게 이게 토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기고 지구가 물론 결정이 나기도 하지만 쉽게 그렇게 결정나는 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 승패라는 게 여기서 내가 기분 좋게 쟤를 밟았어. 그래서 나랑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네. 보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걸 보고 뭘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준석은 정말 애 같은 거죠. 내가 여기서 그냥 해서 와 씨, 이겼어. 뭐 이런 느낌이랄까? 어떻게 그렇게 저는 그럴 수가 있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그 장면이 이준석이 갑자기 호텔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꺼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 경제학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요? 아무 맥락 없이 호텔 경제학을 아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어제 TV 토론을 본 상당수 시청자들이 호텔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막 검색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지난 대선 좀 됐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경제 돈이라는 게 이제 순환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를 이재명 후보가 또 이렇게 뭐 그린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그림을 그렸나 봐요. 이제 그걸 갑자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공격하기 위한 건데 아무 맥락 없이 호텔 경제학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팸코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조롱하기 위한 용어로 그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은 팸코에서 커뮤니티에서나 유통되는 그런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 머릿속에는 팸코 그 커뮤니티 이상의 어떤 그런 게 확장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준석 반응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뉴딜 정책 아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화내면서 물론 그 토론 당시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하버드에서 경제학 공부한 사람인데 감히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하버드에서 경제학 공부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뉴딜 물었다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정작도 부전공 뭐 두 가지 코스 한꺼번에 있는. 네?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랑 이코노믹스 두 개 해가지고 같이 전공 때리는 근데 그런 방식이에요. 네. 원래 복수 전공 형식으로 많이 하니까. 학부 경제학 좀 배웠다고 뭘 하냐고. 그러니까 박사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또 미국에서 한 정책이니까 미국 가면 다 알아? 그러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호텔 경제학이란 말을 써.
호텔 경제학이라는 거는 그냥 만든 거예요. 그 이준석 아니, 이런 쪽에서. 찾아보지도 않아. 나는 확신했어요. 뭐. 그런 말은 없어. 네. 알고 있어. 없어. 안 찾아봤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학술 용어는 당연히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이제 특정 시기에 유행되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아니야. 그래, 그거 전문적인 아니야. 용어도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 쓰는. 지들끼리 만든 용어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는 국민들이 다 아는 용어이고 제가 그때도 사회자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나 같으면 호텔 경쟁이 뭐냐고 난 처음 들어본다. 이게 근데 개입을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토론이 산으로 가는 건지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저게 무슨 얘기지 해가지고 보면서도 찾았다니까요. 엉망진창이었던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번 토론은 우리가 토론에서 이런 식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토론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의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 후보와 이 후보와 이 후보와 이 후보가 어떤 공통적인 지점이 있으며 혹은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네. 드러내 줌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는 것. 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적인 것은 얻기가 되게 일단 힘들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경제 분야라고 하면서 반은 경제가 아니었던 것 같죠. 그쵸.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내란과 관련된 입장을 토론 시작점에 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은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가면서는 도대체 이게 오늘 뭘 중심에 놓고 토론을 하는지를 일단 알 수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게 꼭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참 왜 저 그 후보는 또 그렇게 민주노동당 후보까지 왜 그렇게 장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그 후보자들 각각을 판단하는 데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서 이제 충분하다는 건 약간 좀 제가 과장을 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었다. 네. 예.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가 딱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이준석 후보가 보이는 그 특유의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굉장히 무례한 어떤 그 태도들로 우리가 또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은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의 목적이야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선에 서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다. 네.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뭐 무례라든가 뭐 이렇게 흔히들 이제 많이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보고 근데 무례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을 쓰게 되면 마치 이제 기존의 관습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젊은이와 기존 관습에 갇혀 있는 늙은이 이 구도 속에 이제 프레임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약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준석 후보가 토론 나가지고 자주 하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쓴 말이에요. 백토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보면 세탁기를 만들면서 맨날 미국 얘기를 해. 거기 세탁기 설명서에 애기 머리 집어넣지 말라고. 네. 예, 그 얘기가 나중에는 이제 그 설명서에 붙어 있게 됐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대로라면은 불필요한 건데 하도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 별일들이 일어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니까 소비자에게 뭔가를 고지하는 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쓸데없는 고지까지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법적인 허점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걸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니 생기는 문제가 너무 크다.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네. 뭐 그 비유도 별로 썩 맞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토론으로 돌려보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말을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10초 주고선 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100조 아무렇게나 쓰겠다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맞아요.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게 토론이 아니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토론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 몰라. 그리고선 지는 맨날 하버드에서 토론했다라고 얘기를 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예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가 나름대로 지켜야 되는 룰이나 품격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 고답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것들이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 관리 그리고 상대에게 연맥이는 이런 것이 토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토론에 나오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을 누가 키운 거냐. 이 사람의 위치를 누가 만든 거냐. 이거는 커뮤니티도 물론 문제지만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미디어가 이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는 책임을 져야 돼. 이 인간이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이런 짓을 할 거거든. 네. 예. 당신들이 만든 판이라고 이게. 이준석 같은 사람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3자 중에 마치 하나인 것처럼 4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나와서 기껏 한다는 짓이 10초 남겨두고 예. 답하라고 얘기하는 이 방식. 예. 저는 미디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스스로 나서서 책임져 주지는 않겠지만 가장 많이 욕해야 될 건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준석 이전에. 그리고 이번 토론이 끝나고 나서 또 미디어가 이준석을 의미 있게 대우했어요. 뭐 대놓고 막 너무 잘했어라고 칭찬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에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띄워주기도 했죠.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건 MBNA 보도한 거 보셨어요? AI에게 물었다. 이번 대선 토론회에 각 후보에 대해서 정보를 다 준 다음에 점수를 매겨봐라. 1등이 이준석. 그 AI 뭘 썼대요? 몰라요. 안 읽어봤어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거짓말이야. 읽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거짓말이겠지. 상당히 거짓말이야. 그쵸. 왜냐하면 현재 AI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죠. 그리고 그 정보 자체를 아마 되게 최소한을 줬을 것 같고 네. 열심히 읽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미 꼭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걸 제목으로 이만하게 뽑아놓고 그림을 이만하게 또 해놓고 그게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이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저는 1대12 기사가 저에게 웃음을 줬죠. 네. 이 기자가 본 토론회와 제가 본 토론회가 같은 토론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사 제목은 김문수를 집중 타격한 이재명. 침착한 김문수. 존재감 보인 이준석. 기사가 진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뭐 어찌 보면 흔한 프레임인데 네. 예, 지금 끝나고 나서 많은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하죠. 이런 기사가 의외로 많고요. 저는 사실 그것 정도 그런 태도 정도를 지적하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토론으로 볼 수 있는가 이준석의 이런 태도들 기자 수첩이나 칼럼 정도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와 놀라울 정도로 그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런 보도가 지금 가져오신 기사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목을 뽑는데 김문수 일자리 대통령, 뭐 이재명 내란 극복. 그게 제일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따위로 뽑냐고. 네.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단어만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잖아. 네.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를 쓰면 또 몰라. 어떻게 근데 무슨 이 신문이고 저 신문이고 따지지 않고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렇게 정말 그냥 습관? 나쁜 습관처럼 그냥 정말 그냥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기사 하나를 못 가져오겠더라고 정말로. 이거를 평가할 만한 대선 토론이 어땠다라는 것을 정리한 그럴듯한 기사 한두 개는 저도 가져오고 싶었는데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을 괴물로 키운 거는 미디어고 네. 괴물로 키우는 과정에서 돈도 준 것도 미디어고 먹고 살 거 준 거 미디어잖아요. 그렇죠. 네. 코인으로 벌었다 이런 건 전 개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뭐 아파트하고 이제 그 아파트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받았든 뭘 했든 출연료로 받은 게 제일 클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생계에는 자기가 하버드에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건 무슨 벤처 기업을 만들었건 실제로 그 운영한 바 없었고 돈 번 거는 다 출연료로 돈 번 건데 이거를 큰 꿈 꾸게 만든 거 정치인으로서 예.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건 물심양면으로 미디어였고 이준석이 벌어서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그러고서 맨날 토론을 불러 제끼는데 자기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자기가
이 상태에서 제일 나머지 늑다리들보다 자기 생각에 네. 자기가 제일 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짓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 2차에서 더 할 겁니다. 분명 제가 네. 예언컨대. 갈수록 더 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니까 이제 뭐 이런 일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좌파들이 긁혔나 보다 뭐 이따위 얘기나 나오고 있고. 정신승리하고 있던데요. 네. 진짜? 누가 뭘 왜 긁혀요?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가 자꾸 나니까 사실 이준석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이게 이제 원하는 바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서 그렇죠. 원하는 바니까 그런 건데 솔직히 말하면 본인도 그렇게 자기 맘 뜻대로 잘하진 못했다고 솔직히 네.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엔 더 난리를 칠 거라고. 예. 근데 그 원래 모든 그 지지 그룹들은 자기 지지하는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되게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일반적인 것들하고도 또 달라. 이 사람을 지지하는 그룹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각종 시사 프로라든가 유튜브 방송하는 데서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발견이 되거든요. 대부분 뭐 진보적이거나 이런 유튜브 채널 그 시사 방송에서 이제 이준석의 태도라든가 이게 과연 토론에 임하는 대선 후보 자세가 맞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패널들 있잖아요. 오르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어디 쪽에서 왔는가가 뻔히 알 정도로 실시간 댓글이 우르르 달리고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럼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잖아요. 거기 또 댓글이 우르르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걔네들. 이거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어떡하죠?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이준석 그 후보는 그따위로 토론해가지고는 대통령 못 돼요. 지금은 당연하고 나중에도 10년 뒤에도 그렇죠. 20년 뒤에도 적어도 국민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을 사람의 토론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뭐 다 이제 후보들도 다 그러긴 했습니다만 자기 나름의 이제 뭐 젊은 기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40대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자기도 대통령 안 될 거 뻔히 알고 이제 자기 마케팅 한번 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마케팅 기획을 잘해야지. 마케팅 기획도 너무 후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선함과 뭔가 이게 도전적인 어떤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그나마라도 좀 박혀야. 옛날에도 보세요. 다 우리 다 망한 사람들이지만 이를테면 오세훈이 진출했던 방식이라든가 그렇죠. 예전에 누구야 누구지 그 뭐 제3 후보로 늘 나왔던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제3 후보 내지 좀 젊은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기선판을 뒤집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그래도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거든. 적어도 예를 들면 안철수라든가.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비슷한 시기에 보여줬던 나름대로 박았던 그 어떤 이미지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그때도 그 사람들은 다 10% 20% 미만의 지지였었지만 야 다음번엔 그래도 좀 더 클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을 너무나 확실하게 줬던 그런 케이스들이잖아요. 근데 다음번 못 컸잖아 그랬는데도. 근데 지금 5% 보고 이 짓 하고 있으면 과연 다음번에 몇 % 나오겠냐고. 사실 이 뒤로는 국힘 잡아먹어가지고 큰 정당의 등을 업고 그 힘으로 이제 2차 추진체의 힘으로 해가지고 저 우주로 날아가겠다 이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야. 이준석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네, 더 후져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할 얘기는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근데 이번 토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난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럼 뭔가 있잖아. 공격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 뭐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어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스스로를 알리기 위한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딱 뭐 이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뭐 일부 이제 댓글 중에 보면은 이제 어린 친구들은 교양 프로를 잘 안 봐서 이렇게 이런 선악 판단이나 지식 판단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먹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변에 보시는 청년들이 되게 후진 사람들인가 봐요. 제 주변에 어린 아이들조차 싫어합니다. 네. 예. 엄청 싫어요. 판단력이요 적어도요 수능볼 정도 머리만 되면은 이준석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중에 일부 어린 아이들 중에 보면 삐뚤어진 애들이 이제 이준석 같은 애를 좋아하는 거지. 그 젊은 친구들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삐뚤어져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삐뚤었던 사람으로서의 그 말씀을 삐뚤어진 거하고 좀 다르지. 드리자면 네. 아니지.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거든 다들. 그럼요. 이렇게 내용 없이 말하는데 이거를 편들어 줄 수는 없어. 네. 네.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 이준석이 한 거를 봐봐. 내세우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백줄 쓰시겠다고요?
아니 그럼 너는 그럼 100조 안 쓰고 뭐 할 건데? 그게 있어야 되잖아.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그게 없다니까. 하나도 없었어.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될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이제 뭐 약간 위협감을 느껴서 하는 그런 얘기라는 이런 거 하나도 아니고요. 정말 하찮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찮아서. 네. 이런 마케팅 따위로 해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세상 그렇게 우습지 않아. 대선 TV 토론 끝나면 비호감도가 최고 퍼센테이지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비호감도 1인데. 전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이 노리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딘가에 얹어 타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국힘이 어쨌든 30%는 계속 먹고 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 정당, 민주당이나 이런 데들이 언젠가는 실수를 할 테고. 그러면 자기한테 기회가 찾아올 텐데 거기에 국힘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는 사실 없다. 얼마 몇 년만 지나면 결국은 차차기는 나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얹어 타가지고 그 특정 정당에서 내용이 뭐건 간에 그 구도를 이용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야. 그 구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지극한 정치공학이죠. 그렇죠. 예. 근데 참 웃긴 게 이준석이 그러고 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보도들을 보면 이준석의 그 발화를 많이 이제 따다 붙이니까 보면 이재명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예. 이준석이 이제 말하길 준비가 네. 안 돼 있다 이재명은. 그리고 너무 화만 낸다 뭐 이런 얘기하고 김문수로는 막 이길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저는 토론을 할 때 이준석이 그 말하는 걸 보면서 또 새롭게 하나 느낀 게 있어. 그 빨간 얼굴로 서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고 긴장이 돼 있었어. 네. 그 되게 불편하고. 네. 제가 그 전에 이준석을 볼 때 그래도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뭔가 거침없었어. 편안하고. 그게 좋아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번 그러진 않았죠. 아, 물론 예, 그렇긴 한두 번 했는데,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그게 되게 대비가 되게 딱 들어오더라고. 네. 예전과는 뭔가 확실하게 다르고 왜 그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올렸다 하면서 네, 무슨 맞아요. 새로운 방식의 도리도리 느낌? 제가 왜 그런지 위아래로 설명해 줄게요. 껐떡껐떡하면서 뭐야 저 정도도 준비가 안 돼 있나? 네. 뭐 이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한 세 가지쯤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네. 첫 번째는 욕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거는 뭐. 네.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걸린 게 많으면 여기서 자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솔직히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판이 대선 토론판이라고 본 거야. 네. 단일화까지 가면 더 좋고. 그래서 대선 토론판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떠야 되는데 생각만큼 판이 안 풀려. 네. 그러니까 이제 긴장한 게 이제 있는 거죠. 욕심이 생긴 거. 그 전까지는 욕심이 없었던 인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한두 번 그냥 자유롭게 한마디 툭 책임 없는 말 던지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두 번째는 명태균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붙어서 챙겨주고 판 짜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단독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렇죠. 네. 아니 그거는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둘의 그 좀 이상한 그런 관계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쭉 지금까지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의존도가 있었어. 상보 관계가 있어요. 네, 그게 있었던 거. 명태균은 대중 정치인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이른바 책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뚫어주고 열어주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꼭 바람직하고 막 네. 옳기만 하지는 않았지만 의지는 됐던 거야. 그게. 그렇죠. 네. 워낙 단호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준석 정치 이력을 보시면 언제나 특정 시기에 이른바 선생으로 모시는 그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있었어. 항상 있었어. 네. 그러고 보면. 그 전까지는 유승민이었고요. 박근혜 퀴즈였다가 그다음에 유승민 퀴즈였다가 그다음에 김종인 퀴즈로 맞아요. 옮겼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심지어는 김종인도 명태균에 의해서 판을 짰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중에는 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위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끈이 떨어진 상태야. 예. 그러니까 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단독 등판. 그렇죠. 예. 자기 실력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지.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인간은 정말 지난 몇 년간 공부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아는 게 없잖아.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안 했는 게 원래도 공부를 하는 인간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금방금방 주워 삼키는 그런 뭔가가 좀 있어서 금방금방 학습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 했어. 왜 그럴까? 옛날에는 의원급이나 대표급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야인 수준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면은 이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예를들면은 뭐 김성애, 뭐 장성철 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고판에서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잖아. 네. 예. 거기서 배워가고 먹어가는 게 있는 거야. 주워 들은 게 많은 네. 거지.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지 혼자 잘 나갈 생각만 하고 있거든. 그렇죠. 공부를 안 하는 거. 원래 보좌관 써서 공부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욕심이 딴 데 가서 박혀 있으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부조차 안 한 겁니다. 더 떨어진 거야. 예. 그나마 종편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배웠던 것보다 못 배우고 있는. 전 이 세 가지 이유가 지금의 네. 그 모습을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매우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훨씬 후져졌어요. 네. 예전보다 못해. 그러니까 예전에 멋졌거나 예전에 너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보다 훨씬 못해. 그러니까 그때는 내용은 있었거든. 가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예, 순발력이라도 특정 요소에 있어서 있어서는. 칠 네. 때도 그냥 뭐 백조 쓰겠다는 얘기네. 이 정도는 아니었었어.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전혀. 근데 저기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죠. 네. 다 떠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나으리가 되시고 난 다음에 그쵸, 그쵸. 더 심해진 거지. 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었던 거지. 누구랑 토론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큰 정치 못 한다는 얘기예요. 책사 새로 붙여가지고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뭔가 큰 꿈꾸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붙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지금까지 보면은 주변 사람들 다 떨궈내는데 거기 가서 붙겠냐고. 안 붙을 거거든. 급한 정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공부 안 하는 버릇 들기 시작하면 공부 안 합니다. 정치공학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기 그쵸. 때문에. 예. 적어도 뭔가 이렇게 이른바 배구종균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시기도 안 거쳤거든. 그래서 결국 올라타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버릇 가지고 하는데 그게 딱 한 번 했었던 게 지난번 당대표 때거든. 당대표 때 자기가 당대표 될 줄도 모르고 된 거야 그게. 알고 봤더니 명태균이 도와주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근데 그건 진짜로 묘하게 몇 가지 운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된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당대표급으로 올라갔던 그 화려했던 어떤 기억 이게 남아있어서 그거 다음은 대통령인 거지 뭐. 그치. 장관이니 뭐 국회의원도 하냐. 아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가 가요. 한동훈이 그 병 걸린 거 보세요. 네. 한동훈은 더 짧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잖아. 네. 근데 이준석은 또 그만큼 또 어리기도 했고 또 확 올라왔으니까 네. 그 효능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번 올라가면 절대 못 내려오고. 저는 이준석의 그 과거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의문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은 흔히 말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통상 그 나이 때 젊은이들이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한 다음에 자기 노동을 통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이런 노동 및 경제 활동을 이준석은 한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어떻게 재산 내역 신고한 거 보면 14억 신고했거든요. 14억인가 10억 신고했어요. 그런 노동 활동, 경제 활동 안 하고 어떻게 그 돈을 출연료라니까. 출연료하고 아파트. 출연료에? 오이씨, 나도 방송 엄청 출연. 아, 그건 난 TV 쪽은 출연 잘 안 하셨잖아. 과거에는 그랬죠. 아, 그렇죠. 네. 많이는 안 했죠. 네. 아, 근데 야,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의문이 들더라고. 이 돈이 어디서 났지? 그러니까 출연료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올라타고가 되는 건데 출연료에서 벌리는 돈을 이를테면 상계동에서 아파트 마련하는 데 쓰이고 자산을 불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걸 네. 끼리 키운 거지. 네. 그러니까 저는 평생 검찰 수사만 했던 양반이 정치 쪽으로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노동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선수가 정치파 안에 오래 있으면서 나중에 뭘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되는 그 과정이 크게 이제 보통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직업 세계에서 쭉 커서 한 40대에서 50대쯤에 이제 딱 커리어 체인지를 하는 방식이니까 네. 아니면 이제 이른바 전문직들 그렇죠? 이제 자기 직종이 너무나 명확한 그걸로 해서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올라간다든가
이게 보통 두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정도가 이른바 운동권이니 뭐 시민단체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준 정치적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노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간다든가 보통 이 방식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네 번째가 이제 보좌관이나 당뇨 뭐 이런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렇게까지 센 편이 아니어서 이거 거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하나도 안 들어요. 갑자기 그냥 휙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훈련받거나 단련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야. 네. 단지 나이가 어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커리어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당에 속해 있을 때도요. 당에서 당뇨로서 제대로 일한 것도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맨날 나와가지고 방송이나 출연하고 앉았었지.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식의 인간들을 길러내는 정치를 해가지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김문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보셨어요? 네. 그걸 김문수 이준석과 하나가 될 것. 김문수 밖에서 고생 이준석. 김문수 당이 잘못해 이준석 고생. 김문수 이준석 다른 당이라 생각 안 해. 정말 미칠 것 같아. 이걸 왜 다 제목으로 뽑는 거야? 한독수 잡아먹은 그 기운으로 자기는 할 생각인 거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건가? 이번 그 대선 토론의 MVP는 이준석이라고 김문수가. 그 토론 보시면 있잖아. 알지만 김문수 씨는 토론 잘하는 사람 아니기도 하고 워낙부터. 그치. 근데 그나마라도 사람 말은 들어요. 나 정말 그거 느꼈어. 사람 말은 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러고 있어. 그 되게 기세가 되게 중요한 게 아무리 내가 막 시간 관리한다 해도 저 사람이 막 밀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밀고 들어오는 게 나름대로 합당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일단 받아주게 돼. 네. 예전에 왜 유승민 씨도 그랬고 홍준표 씨도 그랬고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시 그 후보하고 막 싸우거나 그럴 때 말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되게 정색하고 얘기하니까 끄덕끄덕거리고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듯이. 네. 근데 이준석은 얘한테 안 통하거든. 근데 김문수가 먹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되더라고. 별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데 비신사적이진 않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준석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세 명이서 했잖아. 네. 근데 그러다가 주도권 토론 들어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이렇게 어쨌든 중간중간 끼어드는 일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김문수가 이준석 도움을 받았어. 이재명하고 이렇게 얘기되는 과정에서 밀렸거든. 근데 이거를 그 이준석한테 한번 씩 하고 돌렸는데 이준석이 신나게 이재명을 까준 거라고. 네. 네. 그러니까 김문수의 얼굴에 약간 살짝 감동하는 표정이 솔렸어. 얘라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역시 이재명을 약간 제어해야겠구나라는 식의 효능감을 느낀 거지. 솔직히 그거는 당사자로서 아는 거고 정준이라서 아는 거예요. 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뭘 그걸 또.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강하지만 어제 받은 나름의 인간적 교감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지. 원래 또 김문수 씨는 이게 꽂히면은 또 그거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다가 이준석한테 한번 된통 당해야. 그렇지. 네. 아직까지는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진짜 이준석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태도로 계속 한다면. 네. 근데 이러다가 개가천선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빠지면 더 나빠지죠. 보통. 이게 마지막인가 싶네. 뭐 나머지 이제 그 권영국 후보라든가 이제 이재명 후보라든가 이런 경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눈에 띄었는데 일단 여유는 있고 내용도 제일 많이 준비가 돼 있지만 약간 소극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책을 잡히면 안 된다. 그리고 논쟁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펼치지는 못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이준석한테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강하게 해도 되거든요. 되게 기세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 정도 단호하게 딱딱딱딱 쳐주는 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저는 2차 토론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갈등에 관련된 거 얘기할 때 이준석은 자기 판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지저분한 프레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거든. 네, 갈라치기 수많은 갈라치기들 할 건데 이 갈라치기가 그딴 식으로 세상 살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실 저는 이준석이 표정이 가장 일그러진 때가 어제 TV 토론에서 어떤 때였냐면 권영국 후보한테 발릴 때였거든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그때 엄청 발렸어요. 갑자기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저 공약 폐기할 생각 없냐고 권영국 후보가 물으니까 갑자기 이제 미국 텍사스 얘기를 텍사스 얘기하다. 텍사스 얘기하면서 그 뭐 세금 깎아주고 뭐 저 최저임금 최고 낮고 뭐 법인세 깎아주고 하니까 막
일론 머스크도 오고 뭐 기업들 많이 오지 않냐. 그래서 평균 임금이 상승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영구 후보가 이제 일본 얘기하면서 일단 아주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연방제고 주마다 정치, 법, 제도가 다 다르다. 경제 시스템도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본이 그거 했다가 일단 망했고 그래서 최저임금 높은 쪽으로 다 이동해서 다 지금 망하지 않았냐. 근데 그 일본보다도 경제 단일권이 형성돼 있는 데가 한국이라는 데인데 그거 하면 망한다 진짜. 다 수도권으로 가진 지역은 다 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준석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네. 그때 그 표정이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저는 권영국 후보가 맨 뒤에 한 얘기 정도만 해도 된다고 봐요. 앞에 설명 구구절절할 필요도 없이 이건 딱 한마디로 정리돼. 위헌이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임금 차등적으로 이렇게 적용한 위헌이에요. 그렇죠. 그럼 너 위헌인데 헌법 고칠 생각 있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 뭐 연방 비고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위헌이고 이거는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니거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거니까 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거고 제가 정말 보기 싫은데도 개혁신당 그 정책 공약집 봤거든요. 정말 어떻게 하나같이 다 갈라치기야. 지역끼리 갈라치고 중앙하고 또 지역 갈라치고 세대 네. 갈라치고 네. 성별 갈라치고 어쩜 그렇게 그런 면에서 일관됐는지 예를 들면은 지역별로 그렇게 그 법인세 서로 다르게 이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뭐 제대로 된 분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뻔하거든요. 그러면 법인세 끊임없이 낮춰서 네. 자기 그렇죠. 지역에 네. 기업은 들어오는데 세금 하나도 못 걷는 상태 만들어져요. 네. 이 결과가 너무나 뻔하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서로 극한의 싸움을 붙이는 게 분권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저는 권영국 후보는 좀 아쉬웠어요. 네. 아쉬운 부분 많죠. 그래도 이 4명의 후보들이 하는 토론에 그래도 진보적인 정당의 후보가 한 명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특히 이런 국면에서 일단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특히 이 경제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약간 중구난방 갑자기 이 이슈와 저 이슈를 막 넘나든다거나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머지 후보들이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몇몇 멘트들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엔 원래 전무부대가 따로 있는 분이고 솔직히 말하면 모든 의제 전반을 통과를 해가지고 정의당에 지금 민주노동당으로 나온 겁니다만 후보로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후보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이제 네, 이분 네. 얹은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 이해도가 높은 영역하고 낮은 영역의 차이가 좀 심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 공격해서 나는 누구로부터도 다 자유롭다. 내란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네. 이재용으로부터 자유롭고 이준석은 됐고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이제 한 거니까 그래서 공격이 효과적이지가 못해요. 예. 제일 빛났던 건 내란 세력 깔 때였거든. 그렇죠. 예.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이야. 한건 정말 예.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나마라도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저기 전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아쉬운 건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였으면 권영국 후보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할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다른 거를 가지고 이렇게 까고 저렇게 까고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이번 판에서 실제로 그런 어떤 발언을 통해서 토론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저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차라리 지금 대다수의 언론들이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는 노동 이슈 같은 것을 훨씬 더 집중해서 다루었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하고도 너무 연관성이 높고 다른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권 후보가 당연히 저는 이거를 메인으로 가져갔어야 된다고 보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 오히려
다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의외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권영국 후보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의 이력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되게 자신의 어쨌든 목표를 가지고 정말 낮은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제 그 단톡방에서 이제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준석 보면서 딴 얘기가 아니라 야 그래도 김문수는 노동운동이라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이재명은 어쨌든 인권 변호사라도 했던 사람이고 도지사까지 해서 그리고 권영국은 평생은 그래도 노동을 위해서 뭔가 바친 사람인데 그쵸. 이준석 이 XX는 가진 게 뭐냐? 솔직히 저런 애가 저기 서가지고 똑같이 세 사람과 얘기하는 이 상태 자체가 정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동감이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권영국 의원이란다. 권영국 후보가 대선 후보에서 메이저로 나올 수 있는 즉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계는 메이저로 나올 수 있는 게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그나마라도 직전 선거에서 비례 후보라도 가지고 있었고 그 거기서 득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비주류 토론 하셔야 돼. 맞아요.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별로 안타깝지 않아요. 솔직히 까놓고 김문수하고 이준석, 이름도 막 헷갈리네 이제. 이 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어. 뭐 굳이 더 나빠질 것도 없고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야 안타깝겠지만 뭐 대세의 지장이 없으니. 하지만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럼요. 네. 솔직히 말하면 세 번 중에 하나 그냥 버린 거야. 버린 거야. 네. 이번에 선거 때 지금 지난 선거도 아직도 빚이 한 20억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번에 이 선거 나오면서 돈 얼마나 써야 되겠어요? 다 진짜 그 당원들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방송 세 번을 위해서 몇십억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이 소중한 순간을 적어도 다음 지선이나 총선 때 자신의 당이 그래도 의미 있는 소수 정당으로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러니까 좀 한두 개만 딱 잡고 해야 된다니까. 진짜 제발. 저는 다음 이슈가 이준석이 이제 벼르고 있을 것이고 저 이재명 후보도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1차 토론에 대해서 다 각자 나름의 평가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들이 또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별로 크게 관심은 없어요. 저는 권영국 후보 쪽이 제일 관심이 있고 궁금한 게 이번 토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네. 저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일부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보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뿜뿜했다. 뭐 이런.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저는 2차, 3차 토론의 기회를 무게만큼 잘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런 그 후보들은 할 수 있는 게 그 전까지 민주노동당 계열, 진보정당 계열은 그래도 상승하는 추세로 뭔가를 한 거거든요. 지금은 정점에서 꺾여서 하락하는 추세에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걸 다시 줄이거나 다시 상승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를 짜야 돼.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확실하게 진보당이 하듯이 내란 세력 척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가장 선명한 정당. 이거를 보여주는 것. 그건 일부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데들이 그래도 상승 추세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예를 들면 부자한테서 세금 걷겠다라든가 네. 부유세 걷겠다라든가 또는 지난번에 약간 실패했긴 했지만 그래도 돌봄 정책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누구보다도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든가 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미래에 적어도 저 분야는 언젠간 해결을 해야지. 그래 쟤네는 그래도 제일 잘 준비돼 있고 언젠가는 쟤네들이 쓰임새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준석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니까 미래 세대라는 놈이. 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외보다 너무 넓게 퍼진 전선을 퍼뜨려 버리니까 아쉽죠. 이게 몇몇 분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비추셨을지 몰라도 다 수단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보조 내지 민주당과는 약간 차별성이 있는 또 다른 그래도 목소리 정도로 인지가 된다고 해서요. 원내 정당 유지 못해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 하나 만들고 지자체장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게 되게 좋은 좋다기보다는 뭐라고 하지 거의 마지막 기회에 가까운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 색깔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걱정하는 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권영국 후보라는 개인의 문제인가 이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진보당 계열이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저는 점점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그런 거 다 있지만 밀리고 약하고 소수일수록 핵심적인 이슈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선에서 살 국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정치 양극단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살아남으려면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 그거를 보여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든 뽑죠. 이번엔 대선이니까 그게 안 되겠지. 왜냐하면 내란 세력 척결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지만 내년 선거는 다르잖아요. 뿔뿔이 선거인데 그러면 누구라도 다 될 수가 있지. 그거를 지향한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이 없죠. 정말 없을 없답니다.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나마라도 원내 정당이어야지 사람이 좀 붙고 그렇죠. 과거에는 그래도 기층 조직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렇게 기층 조직들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정치적 표현체로서 정당이 있었으니까 네. 그나마라도 유지가 됐지. 지금 둘 다 빠져버린 거잖아요. 원내 정당도 빠져버리고 기층 조직도 빠져버렸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권영구 후보가 1차 토론회 때 포지셔닝을 김문수 한쪽에만 맞췄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노동운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영구 할 말도 되게 후보하고 많잖아요. 민주노동당이 김문수 후보만큼 잘하는 거는 권영구 후보 네. 말고는 없거든요. 그 방식도 괜찮던 원샷 월킬. 그러니까 그래서 1차는 김문수, 네. 뭐 2차는 이준석, 3차는 뭐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하든.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괜찮았어요. 김문수 후보가 또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하고 경제는 어차피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경제 파트지만 노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제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그렇죠. 네. 난 차별급여주가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차별금지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때 꺼낼 카드가 아니었다. 네. 왜 그렇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네. 지금 했어야 될 이슈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더 속이 상하는 거지. 왜 그 중요한 얘기를 왜 그렇게 소비해 버리냐고. 네. 벌써 일부 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딴 얘기 좀 몇 가지는 찝어도 되죠. 윤석열 탈당했어요? 야, 진짜. 근데 저는 진짜 다른 건 제가 오늘 가져온 거 있잖아요. 백의종군한데. 일부에 백의 입고 그냥 들어가. 청의인가 청의? 감옥 가는 거? 일부에 다른 아이템을 못 하더라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예. 이게 언론이 이 정도 보도를 엄청나게 쏟아낼 정도로 이게 유의미한 게 뭐가 있을까? 네.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했던 건 두 개거든요. 지금 김문수 캠프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꾸렸을 때 그 멤버들이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직급만 조금씩 높아졌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대위가 몇 사람 빼고는 거의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김문수 선대위는 윤석열 아크로피스타 쪽에서 장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탈당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 탈당하면서 김계리가 들어갔잖아요. 네. 뭐야 이게 대체? 입양 보낸 거죠. 네. 이혼하고 입양 보낸 거죠. 그리고 김계리가 들어가면서 김계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정광훈 자유통일당의 이름도 헷갈려. 네. 그거랑 그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거부하고 있는 그 세력을 또 막 까요. 네. 그러면 그랬더니 구주화가 그러니까요. 사퇴한 거야. 구주하고 또 사퇴하고. 힘세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야 물 밑에서 다 얘기가 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윤석열이 사퇴한 이유는 저는 이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네. 김문수가 갇혀 있잖아요, 지지율이. 네.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간 욕을 바가지로 하루에 1%씩 오른다는데 누가요? 미친 거죠. 김문수 쪽이 하루에 1%씩 올라서 제정신 아닌 2주 거예요. 뒤에는 골든 크로스 할 거라고 네. 그러던데요. 그쪽도 아파요, 제가 보니까. 미쳤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이 탈당 안 하고 대선 끝날 때까지 가면은 대선 끝나고 나서 국힘이 참패할 거 아닙니까? 네. 참패는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윤석열 때문이라 그러겠죠. 그거 책임론 지기 싫어가지고 저는 던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백의종군이니 뭐 언론들이 굳이 쓸 필요가 굳이 분석 기사를 쓴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쪽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한심해가지고 진짜.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거든요. 굳이 탈당을 왜 했을까? 되게 하기 싫어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탈당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인도 믿거나 아니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설득했거나 네. 잖아요. 무슨 효과로 설득했을까요? 얼굴이 빨개 저기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빨개. 네, 이거는 뭐 조명이나 조명인 뭐 것 같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쁜 게 그거예요. 언론도 윤석열도 제가 가장 기분 나쁜 지점은 그거예요. 아직도 윤석열이 주인공이야. 맞아요. 그게 제일 기분이 나빠. 윤석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탈당이고 나발이고 하나 얘는 그거야. 내 주인공. 탈당? 나 뭐 그거 싫어. 뭐 어쩌고 계속 시간 끌면서 계속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탈당했어. 또 주인공이야. 백의종군 내가 또 주인공이야. 또 언론들은 계속 탈당해야지. 막 이러다 탈당했어? 백의종군한데 계속 주인공이야. 네.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쁜 것일 뿐더러 지금의 정치적인 어떤 정세랄까 그 여론의 분위기랄까 이런 데서 이게 별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해주는 거잖아. 1%라도 늘릴 변수도 아니고 지는 또 1%라도 떨어질까봐 그런다는데 자기가 탈당하면 자기 따라서 막 사람들 나올까봐 아무런 변수도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아무 실랑토 안 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자기들끼리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는 막 나 주인공이야. 또 막 우와 막 이렇게 그 둘이서 막 그걸 네. 해주고 있는 거잖아. 너무 기분 나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이템을 만들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그게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호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 이거지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진짜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거 아까 본 거 같은데. 조선일보가 지면에 배치한 기사거든요.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도 참아 못한 거를 나는 그 조이대가 옳았다. 아니 조이대 그 말고요. 윤석열 탈당과 그거보다 더한 기사 관련해서 조이대가 옳았다 봤어? 그건 한참 며칠 된 거 아니야? 그치. 네. 오늘 건 아니야. 오늘자였는데 윤석열이 탈당했잖아요. 그 뒤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이 다 나간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원팀. 봤어. 제목이 그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봤어. 그러니까 아마 미친 것 같아요. 비슷한 논조를 아마 이러저러 언론에서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윤이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한두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 네. 그 취지잖아요. 그게. 네. 나는 100% 우리 모두 100% 확신하지 않아? 한동훈이 가서 뭐 할지? 네. 광안리 처음 간다며요. 네. 자기 그거 빨리. 김문수 얘기 하나도 안 할 걸?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고요. 절대 같이 안 한다고 안 아예 얘기를 나요. 했잖아. 절대 네. 같이 안 할 거고 의논도 안 할 거라. 신기한 말 만들어서 자율유세? 네. 자율유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 김계리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 들어갔어? 근데 뭐 대기 중이라고 했었어. 아니 입당을 입당 했대요. 대기라고 했었어. 입당을 한 거 자기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원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유세하면서 자기 정치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계리가 들어간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내피셜인데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보니까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이제 국힘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탈당하고 김계리가 들어가서 절대로 한동훈은 안 되니까 서로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죠. 예. 지금 뭐 선거 공조직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뭐. 봐봐 입당 신청에 자격 심사위를 개최한대잖아. 김계리가 아직 오케이가 안 났어요. 그래요? 응. 자기가 올린 건 뭐지? 페이스북에? 그럼 뭐 이게 신청서를 냈다는 자기가 거지. 한독수급인 줄 알았나 보지. 아니야 이게 지금 무슨 한독수는 금방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건 있어. 김계리 입당 환영 문자를 보내놓고 자격 심사위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내부에 뭐가 꼬인 것 같아요. 뭐 자격심사위 원래 열긴 여는 건데 그냥 원래 그냥 빨리. 그러니까 아무튼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입당이 끝나지 않았다. 정말 개판이고. 아직 그러니까 정말. 아직 그렇다. 예. 자 그리고
내란 당일 국힘의원들 뭘 했나? 이것도 좀 재미난 보도가 나왔죠. 네. 사실 이게 너무 워낙 큰 이슈 때문에 묻히긴 했는데요. 예.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저는 기사였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계엄군이 국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20분 전에 윤석열이 이게 왜 공개가 됐냐면 비화폰끼리 통화를 하면은 비화폰 서버를 털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화폰을 가지고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 네. 그 개인 휴대전화가 이제 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나경원은 개인 휴대전화로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20분 전에 추경호, 나경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게 계엄군 진입 20분 전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게 다 알려진 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계엄군이 국회로 날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추경호, 나경원에게 윤석열이 뭐라고 했을까? 1분 하고 뭐 굉장히 시간은 짧았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또 왜 그때 국회에서 다들 기억하시면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결 참여도 안 하고 본회의장에 왔다가 사라졌잖아요. 네, 계엄 해제 관련. 계엄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생각해 보면 타임라인을 놓고 봤을 때 국회 상황 파악 및 국회로 가지 말아라는 오더를 내렸겠죠. 오더를 충분히 저는 내렸을 오더라고 봐요. 합리적 의심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전 거의 확실하다고. 네. 봅니다. 네. 뭐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요. 정황상 그렇지 않고 전화를 왜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수사받아야 돼요. 내가 네. 봤을 때. 당연히. 예. 이 중요한 사안이 너무 큰 사안 때문에 묻혀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때 추경호가 그 국회의장하고 계속 전화하면서 좀만 기다려달라. 맞아요. 계속 장소 시간 계속 끌었잖아요. 바꾸고 그랬어요. 방해죠, 방해. 그리고 나경원은 마치 멀리서 들어가는 척하다가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 간 갔잖아요. 네. 이게 이 시점일 거라고. 예. 중요한 어떤 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 네. 양반들은. 그 다 공범일 맞습니다. 거고 공범이고 이거는 내란 정당이라는 거.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하면 결국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해산 신청. 위원 정당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증거들이 네. 쌓여갈 것이다라고 느껴져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렇게 쌓이면 이거는 위원 정당 해산하는 게 낫지. 할 수 있죠. 그래도 네. 이렇게 노골적인 증거들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도 툭툭 떨어져 맞습니다.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솔직히 비아폰 서버를 빨리 털었으면은 도대체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그 인물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저 시사인에서 다시 민주주의라는 책을 이제 조만간 내거든요. 며칠 뒤에만 나오는데 거기 또 이제 추천사를 썼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래도 시사인이 내란 이후로서 비교적 괜찮은 기사들을 계속 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사 시리즈를 다 모으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타임라인 모으고 이런 책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추천사슬로 다시 쫙 읽어봤거든. 읽어보는데 한편으로 대부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야. 맞아요. 이거를 또 여기저기 있었던 조각을 이어붙이니까 야 이게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 좀씩 더 드러나 봐. 그러니까. 예. 이건 완전한 내란에다가 이 내란이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꽤 있었단 얘기예요. 실제로. 예. 계엄 해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저는 시사인 보도에서 아마 그 책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정보사가 선관위 서버가 있는 곳 네. 이 친구가 들어가서 우리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 실패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없지. 네. 무슨 짓을 해놨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아니 네. 범죄자가 지금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두머리가 이게 왜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게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고. 개를 개리 아니 아니 그리고 오늘도 개를 데리고. 오늘도 색깔 좋더만 오늘도. 저 경호 쫙 서가지고 이렇게 법정에 내란 우두머리인데 그러니까 와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아직 하나도 안 끝난 거지. 네.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고 판사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가 시작도 못했죠. 아직도 2주가 넘게 남았어요.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치데스크에서 마지막으로 좀 짚을 거 시사편집회에서 원래 이제 가져오신 거긴 하지만 요거까지 하고 이제 시사편집회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개헌안을 냈잖아요. 네, 그렇죠, 냈죠. 그리고 뭐 의미 있는 개헌안인데 물론 이게 이제 뭐랄까 지금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집권하며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가져가겠구나라는 걸 알게 만들어주는 의미는 좀 꽤 있다고 보는데 꼭 네. 관련된 얘기 해주시죠. 저는 이 개헌안을 발표한 게 5월 18일이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에도 개헌을 한다면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개헌을 정말 다들 그렇게 원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으로라도 이거를 할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반복해서 의지를 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헌과 관련된 공약을 5월 18일 날 그렇게 발표한 게 굉장히 시적절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거였어요.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회가 승인을 하게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저지하는 방식이었었잖아요. 그쵸.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이 내란 세력들이 그렇게 준동을 했던 것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할 수 있었던 거야. 네. 오히려 승인을 통해서만 이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한다면. 그렇죠. 국회를 어떻게 하지 오히려 더 모이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담아낸 것에 대해서도 되게 적절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다음에 뭐 결선 투표제, 그다음에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거죠. 네. 그렇죠. 감사원이 완전히 대통령의 무슨 이건 비서 정도가 아니라 막 수발드는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반드시 빨리 이관을 시켜야 될 어떤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본인이나 일가족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일단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공수처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그런 인권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를 제한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공약 중에 하나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거 했더니 뭐 그러면 이재명부터 적용하는 거냐? 막 그건 아니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정말. 그러니까 진짜. 그걸 또 언론들이 비중 있게 또 보도를 해줘요. 아니 다 아는 얘기잖아. 아니라는 거를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 자체를 기본적으로 모르나? 아니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지. 네. 그럼 그거는 진짜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쓰는 거지. 누구라도 착각하고 오해하라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딱 둘인데 하나가 대통령, 다른 하나가 이제 국회잖아요. 예.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아마 3분의 1 이상인가 과반 이상인가 3분의 1 이상 발의인가. 아무튼 국회하고 이제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발의권이라는 건 엄청 센 거거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 얘기 꺼내면 국회가 동의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급물살을 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집권하고 나면 개헌은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개헌안이 지금까지 나온 안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공통분모가 높은 안이에요. 네. 이 얘기 저 얘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이 나왔던 공통분모가 가장 큰 그 안들이어서 저는 이 정도면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왔었다라는 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대로만 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거는 이제 시작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정돈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밝혔듯이 빠르다면 이제 내년 지자체 선거가 될 것이고 좀 시간을 더 충분히 갖는다면 그다음 총선 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저는 제가 뭐 러프하게만 훑어보았지만 이 전문을 읽어본 제 느낌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만한 현실 가능한 영역을 포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 대부분 동의하는데 저는 한 부분은 조금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국민총리 추천제? 네. 네. 그래서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왜냐면 여소야대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작심을 하고 총리에게 실권을 주고 그러니까 이른바 내치를 맡기고 그러니까요. 국회하고 일종의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그렇죠. 준내각제까지 간다라는 식으로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을 아예 작심하고 가지 않으면 네. 어설픈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진짜 여소야 대성에서 어떤 진짜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을 가지면은 이게 정부가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저는 국민들이 싫어할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선거법을 좀 손을 본다든가 해가지고 약간 보완을 좀 해야 네, 되지 그쵸. 않나. 네. 단독으로 그것만 고쳐가지고는 그러니까요. 네,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치 데스크 좀 다소 길게 우리가 또 토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길게 이어갔고요. 잠시 후 2부 시사편집회의에서 몇 가지 시사 이슈와 함께 언론개혁과 연관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